항공편 스튜어디스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스튜어디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죠. 저도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깔끔하고 고품격적인 이미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을 들으면 수많은 남성들의 환상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 김윤정은 국제항공편 스튜어디스로 키는 172cm이며 황금 비율의 몸매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어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으면 누구든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항공사에서도 제 아내는 단연톡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성격이 온화하고 품격이 있으며 제 부모님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에게 어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집과 차를 마련해 정착했으며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 2년 이내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행복한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내의 직업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아내는 국제항공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4, 5일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올해 막 30세인 동갑내기고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기에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이틀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에게 미안함이 있어서 비록 뭔가 마음이 지쳤지만 이틀 동안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저는 매우 만족했고 이런 아내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 후 아내의 캐리어가 거실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매번 집에 돌아오면 캐리어를 열어 옷을 꺼내 세탁하고 정리한 후 캐리어를 침실에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스튜어디스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셔츠 단추를 풀고 침대에 뛰어올라 아내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럴 때 아내가 항상 저에게 키스로 응답했지만 이번에는 눈도 뜨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 잠깐만 자게 해줘.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저는 자신에게 화가 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고생을 알아주지 못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피곤하면 푹 자. 나는 아내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떼어내고 그녀의 외투를 벗겨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유니폼 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네모난 플라스틱 봉지가 만져졌습니다. 가장자리가 손에 걸리며 아내는 고무막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 몸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플라스틱 봉지를 꺼내보니 그것은 콘돔이었습니다. 아내의 유니폼 주머니에 왜 이런 것이 있는 걸까? 나는 급히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콘돔이 있었는데 이 브랜드와 사이즈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탁! 나는 그 플라스틱 봉지를 김윤정의 얼굴에 내던지며 그녀의 몸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김윤정, 이게 뭐야? 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 김윤정은 흐릿한 눈을 뜨며 내가 던진 것을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왜 내 물건을 함부로 뒤져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것이 동료의 장난이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조금이라도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나를 비난했습니다. 뭐야? 바람 피우고 내가 발견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렇지? 여보,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나요?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김윤정의 눈은 약간 붉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정과 나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손잡기, 첫 키스, 첫날 밤, 모든 첫 경험은 나와 함께였습니다. 평소에 거리를 다닐 때 남자들이 그녀에게 찬사 어린 눈길을 보내면 그녀는 항상 내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다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김윤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 뉴스에서 어떤 여자가 강도의 침입을 받아서 그 강도에게 이걸 건네줬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최소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물건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히 의심하고 그녀의 인품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김윤정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은 내 품에 기대어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보, 나를 버릴 건가요? 나는 김윤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요. 김윤정은 원래 하루 일찍 돌아올 수 있었지만 스튜어디스 중 한 명이 휴가를 내서 그녀가 하루 더 근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돌아오면 꼭 나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번 비행은 또 4일 동안 그녀를 볼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비행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을 일찍 끝내고 공항으로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내의 국제 항공편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해 차를 출구 옆에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하고 원래는 그녀에게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려 했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작성한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잠시 후 많은 승객들이 출구를 통해 나왔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면 아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젊고 아름다운 스튜어디스들이 유니폼을 입고 웃음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 젊은 스튜어디스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스포츠카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긴 다리를 가진 그들을 보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스튜어디스에게 끌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아내의 모습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몸매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초조해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드디어 그녀가 캐리어를 끌며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달려가 크게 안아주려고 하는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제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그녀의 곁에 나타나 친근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외투의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키도 아내보다 한 뼘 더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저는 분노로 가득 차 그 남자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서 집에 못 가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중년 남성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그녀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던 소녀가 이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광경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녀의 말을 정말로 믿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실망할 거라는 걸 알지만 오늘 밤에는 정말 일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꼭 잘 보답할게요. 전화기 너머의 김윤정은 제 실망감을 눈치채고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남자를 상대하는 게 당신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나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왜 거짓말을 해?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아내의 눈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옆에 있던 남자는 계속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잡고 여보, 이러지 마세요. 오해한 거예요. 이분은 제 상사예요. 오늘 밤 회의를 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상사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중년 남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씨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자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넓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성함은 이정훈이고 새로운 비행기 기장이에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이정훈이 아내의 이미지와 자질이 매우 훌륭하고 전문 기술도 뛰어나다고 밀어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그녀를 데리고 임시로 조직된 고위급 항공훈련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답니다. 회의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의 아내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무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저는 당연히 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이정훈에게 항공 지식을 묻는 척하며 그가 정말로 항공 분야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정훈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 없어 컴퓨터를 켜고 이정훈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항공사 관리직이라면 인터넷에서 그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항공사의 조직도에서 이정훈을 찾았고 그는 실제로 비행기 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 마음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되어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으니 곧 집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빨리 보고 싶어 옷을 챙겨 입고 내려갔습니다. 몇 분 동안 기다렸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약국 앞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튜어디스 유니폼을 벗고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컬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우아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약을 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국 카운터 앞에서 약사와 몇 마디 나누었고 약사가 처방약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아픈 걸까? 병원에 들린다고 안 했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서 다가가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몇 번 노려보았습니다. 왼손으로는 약 봉지를 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왜 나왔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10손가락을 맞잡으며 깊은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지요. 그런데 어디 아파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외국의 날씨가 건조해서 목이 좀 부었어요. 아내는 이마 앞머리를 살짝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아내를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아내는 열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샤워하고 싶어요. 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너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샤워하면 돼요. 저는 그녀의 목에 걸린 스카프가 방해가 되어 그것을 벗기로 했습니다. 안 돼요. 아내는 무언가를 기억한 듯 필사적으로 저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스카프는 벗겨졌고 그녀는 도망가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카프가 벗겨지는 순간 저는 그녀의 목에서 붉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남자가 남긴 키스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그녀의 주머니에서 콘돔을 발견한 순간부터 공항 입구에서 그녀의 상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방금 약국에서 약을 산 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제 아내가 약을 가지고 가다가 분실했는데 혹시 다시 같은 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이 분실했다고 가정하고 약사에게 아내가 산 약과 같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는 처방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왜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우피임약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사우피임약. 약사의 말에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가 분명히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녀를 믿고 기회를 준 제 자신이 어리석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켜왔던 사랑은 이제 완전한 웃음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약국을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원의 벤치에 멍하니 앉아 아내와의 행복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가장 친한 친구인 이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한수는 대학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부잣집 출신으로 성격이 호탕하고 대범하며 외모도 준수합니다. 여자친구를 여러 번 바꿨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후 이한수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만나 술안주를 시키고 소맥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한수에게 최근에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를 찾은 이유는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을 털어놓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조언을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쳐라, 내 경험으로 말해줄게. 김윤정은 100% 바람을 피운 거야. 너 같은 바보만 그녀의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어. 강간을 당할 걸 대비해 콘돔을 준비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스튜어디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안 사귀어 본 것도 아니야? 겉보기에는 고귀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더 노란하고 있어. 평소 같았으면 이한수의 말에 반박하고 그의 일반화된 의견에 대해 논쟁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내게 맡겨. 김윤정이 내 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가만두면 안 되지. 그 항공사와 우리 회사는 조금 연줄이 있으니까. 안 되면 내가 직접 그 항공사 항공편을 타서 알아봐 줄 수도 있어. 이한수는 제게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아니면 그녀를 용서할 거야? 이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내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김윤정과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지러워. 이한수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차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평소처럼 지내. 돌아가서도 평소처럼 행동해. 술을 다 마시고 나니 이미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10몇 통 있었고 수십 개의 메시지가 전부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한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 중인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랑 술을 마셨고 그를 위로하느라 휴대폰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아내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 정말 상심이 크겠네요. 그래요. 울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큰 남자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요. 친구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해요.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며칠 휴가를 내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의 커리어가 상승하는 시기니까 절대 휴가 내지 마요. 예전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마치 드라마 연기상을 받은 배우처럼 연기했습니다. 아내가 이르시면 그녀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순진한 소년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한 남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저를 안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한수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한수는 그가 알아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한수는 항공사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보니 국제항공편 스튜어디스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항공편 스튜어디스들은 업무가 힘들고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스튜어디스들보다 급여가 높아.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 국제항공편 스튜어디스들 중 몇 명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원래 그녀들의 가방은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이었고 많아야 1,200만 원 하는 것들이었지. 하지만 지금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요즘 유행하는 것들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짜리야. 그 이유는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이한수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후에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맞혀봐.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말이 끊겨서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말해봐. 이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해줄게. 이한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나는 영국행 비행기표를 샀어. 비즈니스석에 앉았는데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지. 스튜어디스는 피부도 하얘서 아름다웠고 아주 조곤조곤 상냥했어. 나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해서 결국 그녀의 연락처를 받았지. 그리고 일부러 그녀가 머무르는 호텔에 투숙했어. 그리고 같은 비즈니스석에 앉은 남자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1시간 후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먼저 나왔어. 내가 아까 본 스튜어디스였어. 그 뒤를 따라 남자가 웃으며 나왔어. 그 남자가 혼자 식사할 때 접근해서 같은 비행기 탔고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인연이라고 말을 걸고 그 남자랑 한참 얘기 나눴어.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와 연인이냐고 같이 방에서 나온 거 봤다고 했어. 그리고 이한수가 그 남자에게 물어본 결과 국제항공편 스튜어디스들이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항공편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남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튜어디스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애인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이런 스튜어디스들은 한 달에 몇 건만 성사시켜도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해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문이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윤정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그 후에 그 스튜어디스에게 접근해 김윤정에게 관심 있는 척하고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김윤정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김윤정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면 몰라도
돈을 위해 자존심을 팔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에서 콘돔이 발견된 것도 설명이 되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옷, 가방, 화장품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일반 브랜드로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참지 못하고 한 번은 구찌 가방을 사서 그녀에게 선물했지만 김은정은 저를 탓하며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명품이 심하게 과대평가된 상품이라며 진정한 자신감은 이런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김은정이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 그날 왜 사후 피임약을 사러 갔을까요? 항상 피임을 철저히 하는 여자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좌석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의 복잡한 상황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한수는 비상수단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손톱 크기만 한 검은색 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 구한 최신 기술이야. 기회를 봐서 김은정의 휴대폰에 이걸 넣어. 그러면 그녀의 위치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어. 저는 검은 칩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최신 기술이라니 그냥 위치 추적기일 뿐이잖아. 이런 거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이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이건 단순한 추적기가 아니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튼 하나로 통화 녹음을 시작할 수 있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켜고 끌 수 있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건 불법이잖아. 제 마음은 갈등에 휩싸였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한수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봐. 특별한 수단을 쓰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얻겠어? 그냥 평생 바보같이 속으며 살고 싶어? 깊은 밤,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그녀의 휴대폰 메모리 넣는 곳을 열고 이한수가 준 검은 칩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공적으로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추적기를 설치한 지 2주가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저를 안아주고 비행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집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제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기항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시로 출장이 잡혔다고 알렸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며 자신도 동료 대신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내일 집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사실을 막 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을 해결하러 기차 타고 넘어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려고 했습니다. 문득 추적기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봤습니다. 확인을 하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저와 같은 도시에 있었고 저와의 거리가 2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대신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호텔에 있는 걸까요? 아내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수많은 거짓말로 그것을 메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바로 끊겼습니다. 계속 전화하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매우 이상했고 숨이 가쁘고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운동 중에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이라니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얼굴이 붉어지고 침대에 엎드려 전화를 받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들이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많이 바빠요. 내일 돌아가면 얘기해요. 아내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젠장.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침대를 세게 쳤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한 칩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곧바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전화를 끊어? 아까 너무 짜릿했는데. 이어서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 말해요. 아내가 아직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바람을 피우기로 선택했을 때 그 부끄러움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젠장, 여기서 울지 마. 내가 500만 원을 썼는데 우는 얼굴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어서 격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접 이 두 사람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도를 통해 그녀가 있는 호텔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방 번호를 어떻게 찾느냐였습니다. 다행히도 방 안의 남자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의 일을 끝낸 후 호텔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1206호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은 후 저는 곧바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1206호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텔 음식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리 없었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은 직원이 음식을 배달하기 전에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방 안의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금목걸이를 걸치고 복역 가운을 입은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는 무시한 채 저는 일어나려는 남자를 붙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거야. 남자는 체격이 저보다 컸지만 분노에 가득 찬 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야? 돈을 주고 했을 뿐이야. 꺼져. 저는 분노를 풀고 나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계속 때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멈추자 겁에 질린 남자는 옷을 집어들고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침대 위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 있어? 아내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번 그녀의 연기를 봤던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불쌍한 척하지 마. 너가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 우리의 사랑과 결혼을 생각이나 했어? 아내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하는지 들어보자. 모든 것은 이정훈이 비행기 기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시작됐어요. 이정훈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예의 바르지만 실제로는 악마예요. 아내는 이를 악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2달 전 어느 날 비행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정훈이 갑자기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더니 나를 사무장으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나는 갑작스러운 기쁨에 어리둥절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정훈을 꼬가놨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사무장 승진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임신도 미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정훈이 갑자기 내 얼굴을 잡고 키스했어요.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그때 그 순간 나는 행복감에 그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그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이정훈은 나를 호텔의 개인 방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룸서비스를 불러 마시는 음식과 와인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의 눈빛으로 주먹을 꽉 쥐고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당신한테 죄책감은 들었지만 그 후부터는 이정훈의 각종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정훈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나와 관계 시 영상을 찍어서 나를 협박했어요. 그가 말하길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상이 당신 앞에 그리고 전국에 공개될 거라고 했어요. 그는 본인의 변태적인 취향을 위해서 다른 남자까지 불러 3명이서 함께하고 영상도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초대한 남자들은 모두 나에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줬어요. 이정훈의 말로는 내가 돈 받고 했으니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 남자도 그가 초대한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정훈은 진짜 악마예요. 아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나는 사건의 전말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명의 남자랑 뒹굴었는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제가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방을 떠나 울고 있는 아내를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정훈이라는 악당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간단했습니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고 집과 차 등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옷만 갖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집단 관계 동영상이 성인용 사이트에서 떠도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밌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 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퍽퍽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디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 혼나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방풍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봤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해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자네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찾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